자매 같았던 동생, 왜 지켜만 봤을까? 20대 여성이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이 청주 살인사건의 공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5년 지기 친한 동생이었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글쎄요, 뭐 예. 동네 동생 엄청 가족같이 지냈던 사이라면서요.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학창 시절부터 이 그 지기로 동네에서 지냈다고 그러면 지금 뭐 이 사망한 그 여성이 22살. 그다음에 이제 그 저 공범으로 추정되는 그 저 범인의 그 이제 여자친구가 21살이거든요. 그렇죠. 적어요, 한 살. 그러니까 이제 선후배로 한 살 차이로 지내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울 가능성은 있죠. 가까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살인사건의 또 기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가까운 사람의 어떤 그 뭐 고자질이랄까 그 사람의 어떤 험담이 더 이 다른 것보다는 좀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 경우는요. 지금 제가 그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피해자가 원래 이제 지금 남자하고 안 살지만 3살짜리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피해자 부부하고 그 다음에 이 범인하고 원래 가깝게 지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피의자가 지금의 이제 그 여자친구를 만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만난 거는 피해자고 이 범인하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사람의 관계가 아주 되게 많이 얽혀 있네요. 네, 오 교수님 뭐 종합해보면 15년 동안 친자매처럼 지낸 언니가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건데 일단 저는 이 공범의 심리 상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사귄다고 해서 가까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건 아마 뭐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상주 그 사이다 독극물 사건 같은 예. 경우도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는 40년, 50년 지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정이 이제 결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이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원인 제공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에 있어서 전형적인 여성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이 아니고 뒤에서 말로 험담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원인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그동안에 아주 얽혀 있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번에 피해를 당한 그 여성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범과 이 여성 사이에 남성은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뭐 봐달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접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데 혹시 질투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심리 전문가시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는 생각입니다. 질투심. 글쎄 좀 용의자, 피해자, 공범이 삼각관계가 조금 얽혀있기 때문에 좀 더 명쾌하게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 가족처럼 지내왔던 두 사람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긋나게 된 건지 경찰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애기를 맡았는데 이 피해자가 애기 잘 안 보고 학대하고 그랬다라고 피해자가 떠들고 다니는 혼자 내용이잖아요. 학대를 했느냐는 사실이냐 아니냐는 지금 확인된 게 없어요. 본인은 우발적으로 주장하지만 저희들 쪽에서는 그걸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이 두 사람의 갈라지게 된 게 험담, 이제 고자질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 험담의 수위가 꽤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아동학대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좀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동학대를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더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생각해봤던 거는 이 여자분이 차 안에서 이 피해자 여성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사실은 이 수동적인 공격의 이 그 크기 정도가 사실은 상당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남자분이 그랬잖아요.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이 험담하고 다닌다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라는 걸 남자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피해 여성에게도 아마 그 피해자 뭐 A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기를 학대하는 것 같아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피해 여성은 못 봤잖아요. 그 아이를
돌볼 때 그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야 하냐 하면은 그 피해자와 가장 친하게 가깝게 지낸 여성한테 들어야지만 그게 좀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학대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C라고 하는 여성은 아마도 이 A라고 하는 가해자와 B라고 하는 피해자 이 둘 다에게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아마 이 사건이 처음에 발단이 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자기는 그 상황에서 빠지고 둘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증폭되도록 하면서 이 상황을 좀 즐기는 심리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험담이 오해를 낳고 이 무자비한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피해자는 결국 이렇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시죠. 주범이의 1차 그 소견은 그 사인은 부부의 그 손상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 것 같고 그 외에 사인이 될 만한 그 상처는 발견된 것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구조 소견입니다. 예, 뭐 폭행으로 인해서 이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사망했다는 건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폭행 정도였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드러난 거는 현장에 있는 고추밭에 경계 용도로 이렇게 꽂아두었던 둔기라고 해요. 그 둔기로 이제 뭐 무차별 때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이제 목을 졸라서 액살이라고 그러는데요. 목을 졸라서 이제 결국은 살해한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조금 설명 좀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현재 상황 이 이야기들은요. 피해자는 지금 사망했어요. 그렇죠. 예, 검거된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일단은 재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살해 동기는요, 조금 전에 저도 지금 오 교수님 얘기하신 거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는 좀 말하기가 곤란해서 못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살해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험담뿐만 아니라 예, 험담이 그 새벽 밤 12시에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 구타해서 살해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지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살해 동기 여부는 경찰이 일단 피의자가 얘기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예. 경찰은 지속적으로 살해 동기를 수사할 겁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채권 채무도 따져볼 것이고 혹시 원한 관계 아까 말씀하신 여성 사이에 껴있는 어떤 미묘한 어떤 그런 관계 또 그래서 이제 거래 내역도 보고 SNS도 이제 분석하고 이럴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이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써서 검찰에 송치할 때 이 사건의 전모는 이제 밝혀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재구성 상태 피의자의 진술로 하는 건데요. 우리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요대로 가는 거고요. 경계석에 꽂아줬다는 둔기도 저는 일반적으로 고추밭에 꽂아둔 이 둔기가 그렇게 크지 무겁고 두꺼운 건 아니거든요. 사람을 해할 만한 정도의 네, 그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뭐 이거 지금 사진상으로라든지 나오지 않으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현재까지 지금 밝혀진 거는 고추밭 경계하는 용도로 쓰인 그 둔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15년 지기 동네 동생이 공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공범은 본인 경찰 조사했을 때 오 교수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심하게 맞는 것을 봤다는데 남자친구가 무서워 말리지 못했다. 저게 일단 진술입니다. 인간을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하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그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본인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놓고 그것이 벌어지는 그 현장을 본인은 차 안에서 이제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 좀 혼나야 된다. 뭐 좀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기는 경찰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사람이 이제 인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리지 않는 거는 너무 심하게 때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서워서 자기는 말리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로 봅니다. 일단 조금은 신빙성의 의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일단 저렇게 공범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범행 장소를 놓고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들게 봤죠. 인적이 드물고 아무도 안 보는데 일부러 거기까지 그런 데 찾아왔겠지. 들게 심은 그 땅 진덜이나 농작물 지이나 가끔 갔다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다니는데요. 마을 길도 아니고 거기는 뚝방이요. 용두천 뚝.
예, 현재 이 남성은 굉장히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걸 보면 분명히 그 고의성이 다분하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저는 계획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밤 11시, 12시가 돼가지고 이미 2달 전에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문제로. 그러면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밤 12시에 남성이 찾아갔을 때 그 피해 여성이 선뜻 나와서 그 차를 탈까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자친구를 아마 동원해가지고 이 피해 여성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 딱 태우고 즉시 출발을 해서 간 곳이 지금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그 한적한 장소예요. 동네 사람들도 그거 자세히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녹록길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곳으로 이미 이제 본인이 그 사전에 봐둔 장소로 이동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살해한 다음에 이제 뭐 유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거 유기 과정에서도 이게 계획살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게요. 그 폭행을 당한 여성이 기억이 혼미해질 무렵에 성폭행 범죄로 그 사건을 잡아 돌리기 위해서 옷을 벗으라고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죽이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럼 이미 그거는 계획 범죄예요. 네. 아니 이게 오 교수님 이게 원래 처음에 청주 여성 살인 사건이 처음에 애초에 났을 땐 알몸 여성이 살해당했다 이렇게 시작을 네.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한 거는 뭐 전혀 우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김 박사님하고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 것이 예.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먹은 상황이죠. 어느 정도 먹은 것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아이도 돌봐주고 했는데 어떤 뭐 애를 학대한다. 그래서 이제 험담한다.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데려갔을 때 그 피해자가 욕을 하니까 같이 이렇게 본인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화가 났다. 만약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여기까지는 진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술을 먹어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 과정에서 제어를 못 해가지고 옷을 벗으라고 할 정도 되면 이미 상황이 상당히 좀 나빠진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살려놓게 되면 내가 큰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죄자의 심리로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 성범죄로 위장을 하게 된다면 수사 방향에 있어서의 혼선을 좀 이렇게 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즉 두 사람이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차를 지속적으로 바꿔 타고 다니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이미 이제 완전히 범죄의 궤도로 올라와서 본인이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더 밝혀져야 되지 잠시만요. 이렇게 시작은 홧김이었고 나중에 체계적으로 이제 범죄가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 배제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르신데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저 한적한 장소에 그 여성이 가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남성한테 같이 욕설을 하면서 덤비고 싸운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은 공범의 진술을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예. 예, 오 교수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여러 것 가지 같아요. 상황을 한번 이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는 사망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가해자의 그렇죠.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해한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들으니까 좀 더 이해는 예. 상황 이해는 될 것 같은데요. 용의자 공범 이렇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범행에 이용했던 차량 말고 다른 차를 빌려서 그 차를 타고 도망갔어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범행 이후에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요. 인터넷상이나 언론상에 발견된 걸 이제 기사를 보고 겁이 나니까 이제 도망가기로 하고 대전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 지인을 만나서 차를 빌려가지고요. 속초로 거기까지 넘어가게 된 거예요.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서요. 제목은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지금 화면에서 봤더니 청주 농로에서 범행이 발생을 했고 청주에서 갖고 왔던 차를 버리고 대전으로 콜밴을 불러서 지인을 접촉하라고 합니다. 이 공범과 피의자가요. 그리고 여기서 속초로
대전에서 이 콜밴으로는 대전까지도 하고 여기서 또 지인에게 다른 차를 빌려 타서 속초로 도망까지 갑니다. 이 동선이 아주 흥미로워요. 예, 김 교수님 네. 실제로 뭐 귀중품이나 생필품을 챙겨서 이제 도주를 한 셈인데 네. 이 도주 경로를 보니까 상당히 저희는 계획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범행하고 와서 본인의 이제 차는 그냥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차는 바로 이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될 거니까 이제 그 차는 버려두고 콜밴을 불러 타고 이제 그 지인이 있는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어떤 추적을 따돌리고 도주로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겠죠. 그리고 이제 대전에 도착한 이후에도 또 지인의 차를 빌려 타고 속초로 둘이서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이건 철저하게 나름대로 이제 적어도 도주하는 과정에서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어떤 도주 행각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 교수님 아까 잠깐 그 경찰 관계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범행 후에는 집에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렇게 도주 행각을 벌인 건데 생각해보면 이 부분도 좀 뭔가 허술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범행 동기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그 피해자를 살해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금전인가 아니면 뭐 원한인가 치정인가 하는 그런 등등이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이 그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예. 현재 상태까지는 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느슨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우발적 범행 가능성이 없진 않네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22살인데 이미 뭐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했다든지 애를 낳아가지고 맡긴다든지 보통 일반적인 그 20대 초반의 사람들의 삶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때 뭔가 좀 우발적이고 좀 그런 사항도 우리가 좀 상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도주 경로를 가지고 자꾸 이제 계획적인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정말 계획을 했다면은요 알리바이를 먼저 만들겠죠. 그리고 그 동네에 아마 CCTV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적한 곳으로는 갔겠지만은 처음에 남자가 먼저 잡히고 그 여자가 잡혔는데 지금 그 현장에 보면은 모래가 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 원래 모래가 있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핏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모래를 뿌렸다는 건데 그게 되게 허술하게 뿌려진 거예요. 근데 모래라고 하는 것이 차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져가서 뭐 뿌렸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계획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 것처럼 지금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김 교수님 물론 네. 뭐 허술한 부분들도 참 많지만 이게 일반인의 심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범행을 저질러서 콜밴을 부른다 아니면 어디에 가서 지인의 차를 빌려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잘 납득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본능적으로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야겠다. 일단 그 도주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이 왜 우발이냐 계획이냐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게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하면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속초에서는 먼저 경찰은 남자만 체포하고 여성은 경찰 차를 타고 왔어요. 체포가 안 되고 같이 있다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공모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애초부터 계획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모 공동정범이 돼버려요. 이 여성은. 살인의 공모 공동정범이 돼버린다고요. 진짜 공범이 되는 거죠. 진짜 공범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계획적이라면. 근데 우발적이라면 이제 지금 하는 것처럼 이 여성은 이제 방조범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신분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액면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찾아봐야 돼요. 문자라든가 카톡 같은 걸 통해서 서로 다른 간에 친구들을, 공모한 게 있었는지 그렇죠.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죠. 예. 예, 오 교수님 이제 뭐 검거된 장소도 저는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속초의 한 펜션에서 검거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를 저지르고 펜션에 가서 묵는다? 또 저희가 이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요즘에는 범죄자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도주하고 난 이후에 주로 있는 데가 잡히는 곳이 펜션 그런 데서 많이 잡힙니다. 지난번에 그 창원에서 있었던 그 골프 연습장에서 사람 살해한 그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숙박업소를 다니면서 심지어는 뭐 미용실에서 머리 스크래치까지 하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영장 심사가 있다고 하니까 이 청주 여성 살인 사건 끝까지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